5. 레니가 하원 사업소에서 오랫동안 매일 함께 일하던 10사람 중 펠츠 자신과 정원관리사 그룬치를 포함해 5사람을 정인으로 들 수 있다. 정확히 말해 펠츠와 그룬치를 레니의 상사라고 표현한다면 레니가 다소간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했던 8명 중에 적어도 3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펠츠는 자신이 방갈로라고 부르는 건축물에서 살고 있다. 주저없이 화려한 빌라라고 규정할 수 있는 노란색의 벽돌로 지은 외형적으로는 1층 건물이다. 지하실에는 화려한 바가 있고 펠츠가 화원 박물관으로 설비한 취미를 즐기는 방도 있다. 손님용 방과 와인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와인 보관실도 있다. 펠츠는 이 집에서 상당히 멜랑꼬리하게 보이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에바 프룸텔로 60대 중반 정도 되었으며 예쁜 얼굴엔 고생한 흔적이 있다. 지금 80세인 알베르트 그룬치는 여전히 그의 집에 칩거하고 있는데 그 집은 실제로 공동묘지에 있으며 방 2개 반 크기의 커다란 돌로 된 헛간이다. 그 헛간에서 그는 2개의 온실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룬치는 펠츠처럼 공동묘지가 확장되면서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 이득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여야겠다. 그는 아침의 온실을 보호했다. 이 온실은 내가 바보처럼 그에게 선물해버렸던 겁니다. 하고 펠츠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방향을 돌린다든가 또는 죽는다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또는 죽는다면 정원과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청은 홀가분해져 안도의 숨을 쉴 겁니다. 펠츠의 정원 2-3헥타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원과 석수작업장도 삼킨 공동묘지의 한가운데에서 그룬치는 경제적으로 거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상해보험연금을 받으면서 집세 없이 살고 있으며 자신의 담배와 채소를 직접 재배한다. 때문에 그는 의식주 문제는 없다. 저자는 정원관리국이 그룬치의 죽음을 실제로 고려한다면 아직 한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방새님이나 온실에 박혀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레니에 대해 말을 꺼내자 그는 아주 당황했다. 물론 파이프 부인, 그녀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레니를. 남자들이 모두 레니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든 남자들이 교활한 발트도 그러나 제대로 용기를 다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여자였어요. 점잠 빼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그 무렵에 이미 50대 중반이었어요. 나는 기회를 엿보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 중에서는 크램프만이 기회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레니가 차갑고 퉁명스러운 방식으로 결국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발트와 그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외의 여자들이 물론 있었지요. 전쟁의 제약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여자들은 비교적 고르게 찬성이나 반대를 했어요. 레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찬반입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가 레니의 마음속에서 선택받은 자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역사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는데 우리 중의 누구도 둘 사이가 진지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소녀가 모험한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는 소녀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딸이 없는 사람이 딸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내가 33살 더 많았죠. 마치 결코 가질 수 없는 애인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재주가 있었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공동묘지에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정원사가 2사람 있었습니다. 발트까지 계산하면 3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발트의 머릿속에는 장부와 돈 계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둘이었죠. 휠트 호네라는 여자는 젊음이 넘치는 지성적인 정원사였어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다녔습니다. 그런 후에 원예를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인 인물이어서 흙과 손일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호이트, 크램프, 쉘프, 크레이머, 그리고 반부터 체벤 모두 여자죠. 레니는 화환을 장식하는데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환을 엮는데 일각인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레니가 월계수 잎을 다루는 것을 한번 보셨어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라도 레니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낭비되는 게 없었고 꺾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레니는 예술가였습니다. 레니가 로페나 판도르니나 마르그레트나 또 늙은 호이즈에게나 하이니리 페이프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가 실제로 일을 재미있어 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녀의 염려는 손이 과하게 혹사된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마련해 두었던 장갑을 다 써버린 후에는 전 가족에게 서랍에 넣어둔 장갑을 수집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조용히 생각하고 에르하르트와 하이니에를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죽은 알로이스까지도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매우 조용했다고 말한다. 레니가 전시회 화원에서 일한 것에 대해 3명의 아직 살아있는 여자 증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청에서 단 한 번의 문의만이 필요했다. 담당자에게 얼마 되지 않은 수수료를 주었더니 만족해했다. 첫 번째 증인인 리안의 휠트 혼의 부인은 당시 화환 검사 반원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은 70대이고 체인을 이루고 있는 4개의 꽃가게 주인이다. 그녀는 보통 이상의 예쁘고 조그만 방갈로에 살고 있다. 방갈로는 방 4개, 부엌, 복도 2개와 욕실이 있으며 아직도 시골인 교외에 있다.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취향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색칠과 특색을 살린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장소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로 답답함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래요. 나는 독서를 즐깁니다. 언제나 몇 번 읽었던 책들을 되풀이해 읽어요. 프루스트도 벤야민의 번역으로 이미 1929년에 읽었어요. 자, 이제 레니에 대해 얘기하죠. 물론 예쁜 아가씨입니다. 4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어도 아가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와 진실로 따뜻하게 지낸 사람은 없었어요. 전쟁 중에도 그랬고 전후에도 그랬어요. 차가운 것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과묵했어요. 친절했지만 말이 없고 고집이 셌습니다. 나는 이곳의 첫 번째 숙녀로서 그녀의 숙녀라는 별명을 떼어버렸어요. 그러나 레니가 실제로 우리와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두 숙녀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6개월도 채 가지 못해서 그녀에게서 숙녀를 떼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숙녀는 한 사람뿐, 나였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레니가 이상하고 거의 음흉스럽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플로레타리아였어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니의 시간과 돈에 대한 태도가 그랬어요. 플로레타리아적이었어요. 더 벌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교회까지 세울 줄도 알았고 그것을 충분히 입증도 했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보리스 리보비치와 사랑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또는 그가 현장에서 목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밤프트, 셀프, 그리고 형편없는 크램프와 아르고스의 눈으로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불안했고 두 사람이 정사를 할 때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랐어요. 단지 초기에만 위험했어요. 그들이 실질적인 이유에서 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시기요. 물론 나는 때때로 그녀가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즉 그녀는 꽤 순진했습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특별수당과 초과수당을 합쳐 주당 25 내지 40마르크씩을 받았어요. 그 후 펠츠는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어요. 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환 하나에 20페니씩을 따로 지급했어요. 이 돈은 다시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당 2, 3마르크가 되어요. 레니는 커피값만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2주일분 임금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비록 집에서 집세를 받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가 없었죠. 그전에도 생각한 것이지만 지금도 생각되는 것은 레니는 특별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녀가 매우 깊이가 있는지 아니면 매우 가벼운 사람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기로 그녀는 둘 다입니다. 매우 깊이가 있기도 하고 매우 피상적이기도 합니다. 단지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노는 여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1945년에 나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리주의자로서 종적을 감추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종적을 감추었는지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적을 감춘 분리주의자에게는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파산한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은, 그것도 단지 프랑스 군에 있던 한 친구에 의해 받았던 것은 화원 사업과 꽃 장사에 대한 허가였습니다. 레니가 1945년 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왔을 때 가게에 받아들였습니다. 레니는 1970년까지 25년 동안 내 밑에서 일했습니다. 10번, 20번, 아니 30번 이상 지부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나는 주주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가게의 전면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치마를 입고 차가운 뒷방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화환과 꽃다발을 엮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오르는 명예욕이 없었습니다. 명예욕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때로 나는 그녀가 몽상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돌았지만 아주 대단히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물론 그 점에서 나는 플로리타리아적인 것을 봅니다. 그녀 스스로가 기껏해야 주당 50마라크를 받는 노동자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레니의 집에서 일하던 늙은 가정부가 받던 월급이었습니다. 아, 내가 레니에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녀가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면 가만히 돈을 청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 외에 레니가 어땠는지 아세요? 자부시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들처럼 당당했습니다. 화환을 엮는 능력에 관한 한 매우 높이 평가받았어요. 물론 그녀는 세련되고 재주가 있었습니다. 전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했어요. 일을 배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주관적으로 보아서 대단했습니다. 차주전자를 들지도 않고 담배가 든 은케이스를 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자는 상담이 끝난 인상을 받았다. 휠톤의 부인이 레니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근본적인 기여를 한 것 같다. 마르가 반프트와 일제 크레머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동일한 보조로 기획될 수 있었다. 두 상해보험 연금자 중 한 부인은 70살이고 다른 부인은 69살이다. 두 부인 모두 백발이다. 두 부인은 방 한 칸 반의 사회복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난로로 난방을 하고 1950년대 초에 생산된 가구가 설치된 아파트다. 두 부인에게서는 하나같이 빡빡하고 노시한 인상을 받았다. 반프트 부인은 엄격해서 접근이 어려워 보이며 입이 아주 작았다. 침을 뱉는 데에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입이다. 레니에 대해 많이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알고도 있었고 짐작도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도 뺨을 맞을 일이에요. 우리의 청년들이 전선에서 죽고 그녀의 남편이 전사하는 동안에 그녀는 러시아인을 끌어들였어요. 아버지는 1급 상품의 암거래 상인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벌써 화환 장식 그룹이 그녀에게 맡겨졌고 나는 물러났죠. 단정치 못한 여자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는 의미가 없고 자극적인 육체뿐이었죠. 남자들을 모두 미치게 했어요. 멍청한 계집, 반창녀, 분명히 노는 여자였어요. 같은 날 불쑥 방문을 받은 크레머 부인은 레니에 관계되는 일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레니를 그저 사랑스럽고 가여운 아이라고 불렀다. 사랑스럽고 가엽고 눈치 없는 것, 사랑스럽고 가여운 아이였어요. 그 러시아 사람,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주 의심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가면을 쓴 게슈타포의 스파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독일어를 잘했고 눈치는 어쩌면 그렇게 빨랐는지. 왜 하필이면 화원 사업소로 오게 됐을까? 폭격 맞은 곳을 치우거나 선로를 수리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요. 그는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와 얘기를 많이 나누는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일할 때 필요한 말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담배 한 대를 책상 위에 밀어놓으면서 재촉하듯이 계속 말을 했다. 나는 펠치와 이미 1923년에 안면이 있었어요.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지 못할 겁니다. 공산당에서였습니다. 그는 파시스트의 선전 영화를 보았어요. 대단히 영향을 미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는 영화에 매혹됐어요. 발트 펠치는 영화를 보고 혁명을 약탈과 도둑질로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투쟁 동맹을 나와 의용병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나치 돌격대에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포주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운사일 뿐만 아니라 암그레도 했습니다. 화환을 엮는 노동자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광적인 세 명의 파시스트, 크램프, 밤프트, 쉘프, 두 중립주의자, 프라드 체벤과 헬가 호이프, 허약한 공산주의자인 나, 공화주의자이자 유대인인 여자 레니였어요. 레니는 정치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으나 아버지가 스캔들이 있었다고 또 전쟁 미망인이라고 평가되었었죠. 그리고 러시아인에겐 펠츠가 실제로 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전쟁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933년까지 그는 나에게 말을 놓았어요. 어쩌다 그를 만나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일제, 그대들이 성공할까, 우리가 성공할까? 1933년부터 1945년까지는 존댓말을 했어요. 미군이 들어온 지 채 5일도 안 됐는데 벌써 허가증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게로 와서 일제라고 불렀어요. 레닌은 1944년 말 개인적으로 내게로 왔어요. 그곳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두려운 표정으로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대강 알고 있었으나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레니가 말없이 두려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결국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임신했다는 것을 알겠구나. 미혼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알아. 안 돼. 전쟁 후에는 항인이 연금 또는 보상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새 공산당이 설쳤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레니, 가엾고 사랑스러운 레니는 붉은 군대의 용감한 전사가 남겨놓고 간 여자로 일종의 선거전의 금발 여인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어요. 어린 아들 레프 보리소비치 그루이텐과 관련해서 지인과 친척 모두가 레니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됐죠. 그녀는 무관심했어요. 전쟁 동안보다도 더 많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금발의 소련 창녀라고 불렸습니다. 가엾고 사랑스러운 것. 그러나 그녀는 가벼운 여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벼운 여자는 아닙니다. 6. 보리스라는 사람은 아주 단정한 사람이었다. 적당한 교양을 갖췄고 학교 교육까지 받았다. 게다가 그는 대학을 졸업한 도로건설 엔지니어였다. 그가 받은 학교 교육은 아비투어와 같은 값진 것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는 거의 아비투어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 그가 젊은 사람으로 헤겔까지 독일어로 읽었다는 보증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괄호 속에 있습니다. 그는 헤겔에서 시작해 휠들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휠들린에서 시작해 헤겔로 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증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높은 수준의 교양을 요구하는 독자도 그가 레니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의 애인이 될 만한 가치가 있고 드러났듯이 그녀에게 소중할 만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에게 배당된 유리함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예전의 감옥 동료였던 뾰토르 페트로비치 보가초프의 진술을 듣고 믿게 되었다. 보가초프의 현재 나이는 66이다. 전쟁 후에 소련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보초로 근무를 했다. 그러다 메카시즘의 희생물이 되었다. 영국군 부대에서 보호처를 차단했다. 여기서도 퇴색한 푸른빛이 도는 영국군 군복을 입고 다시 보초로 근무했다. 그는 여러 차례 독일 국적을 얻으려고 했으나 무국적자가 되었다. 교회의 자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기숙사에서 엄청나게 키가 큰 우크라이나 출신의 벨렌코라는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와 방을 나누었었다. 보가코프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했다. 논쟁이 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는 단어까지도 정확하게 구사했다. 그의 두 손은 저주스러운 10여 년의 밤과 어떤 추위에도 견뎌야 했고 또 어깨에는 산탄총을 메고 있어야 했으므로 심하게 휘어졌다. 우리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지낼 만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괜찮았던 건 맞습니다. 보리스 리보비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적일 정도로 우연한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수용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짐작할 만했음에 틀림없습니다만 나중에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엄격한 감시를 받았지만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불타는 집을 흘러내거나 불을 껐고 폭격에 의해 훼손된 도로나 선로를 보수했기 때문입니다. 못한 게, 단순한 못한 게라도 포로에게는 값진 것입니다. 이 못한 게라도 주머니에 넣으려고 모험하는 사람은 발각되면 불안에 떨 필요조차 없이 자기의 인생이 종말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소년을 아침마다 마음씨 좋은 독일 보초병이 최고로 훌륭한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쉬운 일을 하면서 낮을 보내고 나중에는 밤의 절반도 보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에게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애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아들의 머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소년의 썰만한 머리를 걱정했습니다. 후에 보리스는 우리에게 빵이나 버터, 때로는 신문이나 혹은 전쟁 상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들만이 입는 눈에 띄게 질이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의 사정은 다소 좋아졌던 겁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던 빅토르 겐리코비치는 보리스의 수많은 잘된 일들을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일컬어지는 우연한 경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역사적 논리를 거역한다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결국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밝혀냈는지는 하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는 7개월 후에 다음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보리스가 1941년 베를린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스의 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하자 정보부로 전건되었습니다. 독일 안에 있는 소련 간첩들과 접선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어요. 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의 신사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화와 편지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분석하면 그는 아들을 그럭저럭 지내게 하기 위해 관직을 악용해서 가장 질 나쁜 독일 대재벌과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빅토르 켄리코비치가 그것을 찾아낸 방법을 내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도 그 무렵에는 이미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보리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일은 보리스의 아버지에게는 최고로 괜찮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르 켄리코비치가 그 배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 멋진 옷들은 이미 소련과의 전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신사의 손에서 직접 나온 것일까요? 그 신사는 히틀러와 소련 사이에 강력하고 영원한 깨어질 수 없는 동맹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보리스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이 리디아를 따라 열차로 가서 모두와 포옹도 하고 보리스의 아버지에게는 헤어질 적에 말을 놓기까지 하는 형제관계를 제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리스는 이 웃긴 화원 사업소에 와서 화환을 엮고 파시스트의 화환의 달 리본의 선을 문구를 고안하기 위해 이 사람과 직접 접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와의 접촉이었을 뿐입니다. 빅토르 켄리코비치의 정보에 따르면 1944년의 독일 노동자들의 파업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저주스럽게도 청년은 아주 복잡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실제로 연애를 했고 심지어 그 후에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아가씨 옆에서 손으로 모든 꽃을 엮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역사의 논리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선물을 무척 고집했습니다. 진짜 캐시미어 모직 조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담배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무리가 있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책상용 달력에서 찢어낸 아주 작은 유럽 지도는 크기가 편편한 사탕 크기로 접어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빅토르는 캐시미어 조끼를 완전히 찢어진 네이 밑에 감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조끼가 있는 곳이나 회색빛 그대로가 마치 더러운 누더기 같았습니다. 그것은 독일 보초병이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리스가 전선의 사정, 즉 소련군과 연합군의 전진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도덕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빅토르 케니고비치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잃은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수용소의 변증법을 알고 있다면 자명한 일인 겁니다. 이제 저자는 이 지체 높은 신사를 귀찮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 이름 앞에서 1900년과 1970년 사이 역사적인 시기에 독일 사람 모두, 또 같은 역사적인 시기에 모든 러시아 사람과 소련 관료들이 굳어졌다. 이 이름만 되면 오늘날에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크렘린의 모든 문과 아마도 마오쩌둥 작업실의 검수한 문까지도 활짝 열릴 것이다. 지금껏 열릴 일이 없던 문이라 하더라도 열릴 것이다. 레닌은 약속한 것을 지켰다. 어떠한 고문을 당하더라도 결코 그 이름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말이다. 그 신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지속적인 다음의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를 비굴하게는 아니지만 적당히 겸손하게 청하기 위해서 저자는 약 45분 동안 열차를 타고 가야만 했다. 북북동의 방향이라는 것은 알려도 된다. 저자는 그의 아내에게는 꽃다발을, 그 신사에게는 가죽 장정의 예브게니 오네긴, 이 푸시킨의 장필 소설입니다. 예브게니 오네긴을 투자해야 했다. 신사를 설명해야 할까? 60대 중반, 백발의 고귀한 어른이다. 친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엄하다. 보가코프 씨가 선생님께 올바르게 보고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말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무언가 하겠습니다. 저희 여비스에게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경감이 보리스의 감방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디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는지, 어쨌든 보가코프 씨가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나는 1933년에서 1941년 사이에 베를린에서 보리스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참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정치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나는 언제나 소련과 독일 사이의 동맹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상호간의 믿음을 주는 진정한, 진실한 동맹은 동독을 지도에서 지우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대표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련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미래 음악입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나는 적색에 해당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독일 정부의 동방정책을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리스 얘기를 하죠. 실제로 나는 베를린의 내 사무실에서 어느 날 편지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쪽지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리스가 독일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래프가 당신께 알리라고 합니다. 누가 이 쪽지를 가지고 왔는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수의실에서 전해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흥분했던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활발하고 생각이 깊고 조용한 청년에게 대단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여러 번, 아마 12번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에게 게오르크 트라크의 시집을 선물했어요. 휠들린 전집도 선물하고 카프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시골 의사, 이 카프카의 단편 소설이죠. 시골 의사의 첫 독자는 아니지만 최초의 독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14살짜리 학생이었던 때 1920년 크리스마스에 어머니에게 부탁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골 의사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매우 걱정스럽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그 청년이 소련의 전쟁 포로로 독일에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어디서 찾습니까? 당시 소련 포로가 몇백만 명 아니면 몇십만 명이었을까요? 그가 잡힐 때에 사살되었을까 아니면 부상당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보리스 리보비치 콜톱스키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육군 총사령부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냈어요. 어디서? 돌을 깨는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강제노동수용소는 아니었지만 강제노동수용소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을 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뜻하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선생님은 나치의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누구를 꺼내오려고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청년을 위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데도 완전히 넉 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망률이 1대1인 놀라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수용소에서 나와 그는 사망률이 1대2.5인 역시 무서운 수용소로 옮겼어요. 이 무서운 수용소에서 나와 사망률이 1대3.5인 다소 덜 무서운 수용소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체적인 사망률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용소에 있는 셈이죠. 그러다가 반점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용소로 옮겼습니다. 가장 유리한 곳의 사망률은 1대5.8이었습니다. 난 그곳에 그를 옮기게 했어요. 내 동료 에리 폰캄은 나와 절친한 친구로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서 팔 하나, 다리 하나, 그리고 눈 하나를 잃은 소령인데 보리스가 속해 있는 수용소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리 폰캄이 그런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당의 간부들을 조종한 겁니다. 그 중의 한 명이 매수되었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말씀드리죠. 그의 애인을 위한 가스난로와 500리터의 벤진 사용을 위한 카드, 프랑스 담배 300개비입니다. 결국 이 당 간부는 또 다른 당원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펠처입니다. 그는 보리스를 보살펴야 한다는 정보를 대충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리스에게 매일매일 보초 근무를 허가하는 것은 부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옛 동창인 후베르티 대령으로 보수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돌격대가 그를 잡아서 죄가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베르티 대령은 화원 사업소에서의 보리스의 활동이 전쟁에 중요하고 또 아주 높은 정보 가치가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연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펠처는 공산당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옛날 동료 여인도 가입시켰습니다. 그가 중요한 정보 가치가 있는 서류를 가지고 프랑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스는 자신이나 펠처 또는 이 여자 공산당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 여자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확인을 나는 동부 외인부대에 있는 친지에게서 받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주 반대되는 일에 봉착하고 마는 겁니다. 나치 돌격대가 보리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청년을 위해서 실제로 합리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7월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 간부는 다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리스 리보비치 콜톱스키 같은 소령 공병 소위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지체 높은 신사는 소련 전쟁 포로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대충 알렸다. 보리스를 남자 주인공의 역할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칼리브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사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는 발트 펠츠로서 70세이고 숲가에 있는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채색된 방갈로에서 살고 있다. 그는 경마용 말과 이 말을 위한 마구간도 가지고 있다. 최고급 자동차도 가지고 있다. 그의 아내도 중간 정도급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저자가 그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대개 후회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가지는 방어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대학 공부를 시키죠. 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딸은 고고학자인데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환경을 경멸하는 겁니다. 신흥 부자, 늙은 나치, 전쟁 중에 돈을 번 사람, 기회주의자.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딸은 나에게 제3세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내 딸은 제1세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녀가 출생한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독서할 시간이 많아서 골똘히 생각을 하죠. 그 무렵 내게 자기 집을 판 것을 망설이던 레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호이즈에게 팔았습니다. 호이즈는 똑똑한 손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레니에게 명도 명령서를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를 주어 이미 오래전부터 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전혀 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레니를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정치 체제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요. 레니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를 쳐다본 순간 반해버렸던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맹세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감추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치였고 공산주의자였으며 전쟁이 내 사업에 주었던 경제적 기회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감추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런 거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단지 할 수 있는 한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33년 후에 내 공장에서 또는 외부에서 누구를 해롭게 한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1933년 이전에는 다소 거칠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933년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내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나 나와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평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불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크램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를 괴롭힌 것을 시인합니다. 이 귀찮은 광신도가 내 공장 전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일하는 분위기를 온통 망쳐버렸습니다. 이 바보는 소련 군인이 우리 공장에 왔던 첫날에 즉시 비인간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의 발단은 레니가 소련 군인에게 건네준 커피 한 잔이었어요. 9시가 막 지난 아침 식사를 하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1943년 12월 말이나 44년 1월 초였습니다. 일제 크리머가 마치 커피 끓이는 역할을 맡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크램프는 늙은 여자 공산당원이 왜 그런 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각자가 봉지에 든 자기 커피 가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커피 가루 속에는 불순물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명은 대용 커피를 가지고 다녔고 몇 명은 1:10이나 1:8 비율의 커피를 가지고 다녔어요. 레니는 1:3의 비율로 섞은 커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1:1 비율의 사치를 허락했습니다. 때때로는 순수한 원두 커피까지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10개의 서로 다른 커피 봉지와 10개의 서로 다른 커피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조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일제는 아주 신뢰할 만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양질의 커피가 들어있는 봉지에서 4분의 1로트의 커피만을 질이 좋지 않은 봉지에 넣곤 했던 것을 눈치채거나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커피 봉지에 든 것을 크램프, 밤프트, 셀프 같은 나치들이 곧잘 사용했습니다. 밤프트와 셀프 또는 완전히 바보인 크램프에게 커피를 끓이도록 맡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커피 가루를 바꾸곤 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야 할 것은 대체로 크램프에게선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가 마시는 커피는 대용품뿐이었습니다. 커피를 따르면 단지 냄새만 난 거죠. 선생님도 당시에 어느 커피 냄새가 진짜인지 맡을 수 있으셨죠? 레니의 커피 주전자의 냄새가 가장 훌륭했어요. 그래요. 9시 15분에 커피 주전자를 나누어주면 온통 시기와 질투와 정오 또는 복수의 생각이 일어났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4년 초에 경찰이나 나치가 말하자면 전시경제 위반이라는 것으로 개인을 신문하고 고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건 그들로부터 약간의 커피를 얻으면 기뻐했어요. 그건 그렇고 소련 군인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첫날 레니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커피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1:3 비율의 커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크램프는 희미하고 연한 대용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레니는 자기의 커피병에서 자기 잔에 따라서 건너편의 그의 탁자로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건너편의 탁자에서 크램프와 함께 호안의 뼈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잔도 커피도 없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주는 것은 레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건인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제 크레메가 창백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즉 그녀는 그 향이 모든 다른 묽은 커피들을 압도해버리는 1:3 비율의 커피를 소련 군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건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크램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대개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할 때에는 의족을 풀고 있었는데 아직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의 못에 걸어놓은 의족을 잡아서 전혀 영문을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소련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커피 잔을 쳤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과 같은 침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즐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와 나란히 사무실 문에 기대서서 그저 웃기만 하는 불쾌한 그룬치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룬치는 잘 웃고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 뒤에서 불 건진 두 주먹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무실 밖에서 작업장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아이러니한 침뱉기입니다. 침이 레니의 근처보다도 크램프의 근처에 떨어지는 것 말입니다. 맙소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디테일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뱉은 침이 레니에게보다는 크램프에게 더욱 가까이 떨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침을 뱉는 것이 아이러니를 의미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말하자면 숨을 죽이고 불안한 긴장이 흐르는 동안 말입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이탄 쓰레기 때문에 가볍게 떨어져 깨지지는 않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커피잔을 쥐고 수도가로 가서 조심스럽게 씻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씻었는지 그것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이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잔 하나를 빨리 또 내가 생각하기로는 철저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마치 성스러운 잔이나 되는 것처럼 씻어서 그러고 나서는 전혀 불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족이 붙어 있고요. 성스러운 잔이나 되는 것처럼 씻어서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커피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두 번째로 잔에 따랐습니다. 커피 두 잔이 들어가는 작은 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소령 군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긋하게 갖다 주었습니다. 크램프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입니다.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령 군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 과민한 청년으로 감정이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우스꽝스러운 군용 안경을 쓴 창백한 얼굴과 다소 곱슬곱슬한 밝은 금발이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 젊은이입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예감했습니다. 레니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커피를 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창한 독일어로 고맙습니다 아가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몇 년 동안 원두 커피나 차는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을 것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커피는 마치 지친 육체에 주사를 놓은 것 같은 영향을 그에게 미쳤습니다. 이 행동은 다행히 놀랍도록 긴장된 죽음과 같은 침묵을 끝내게 했습니다. 펠트 호네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크램프는 볼셰비키, 전쟁 미망인 볼셰비키에게 커피를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치는 두 번째로 웃었고 나는 두 번째로 침을 뱉었습니다. 너무 조심하지 않아서 크램프의 의족에 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셀프와 밤프트는 화내듯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레니는 커피가 없었죠. 나의 일제 크레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커피병을 들고 레니의 잔에 부어 가져다 주면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메마른 빵만을 삼켜 넘길 수는 없잖아. 일제의 커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제에게는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대단한 나치였으며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일제에게 언제나 복지하는 커피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레니의 결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1943년 말과 1944년 초에 레니의 결정적인 등장은 저자에게 아주 중요해서 저자는 레니의 등장에 대한 자료를 더욱 폭넓게 모으려고 하고 그 장면을 경험한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시입니다. 무엇보다 저자에게는 펠츠의 죽음과 같은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르면 죽음과 같은 침묵은 30초 내지 40초 이상 길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치 오빠이자 커피 보급자를 전혀 부정하지 않는 크레머는
3분 내지 4분 동안의 죽음과 같은 침묵을 인정하고 반프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두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종의 동의를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일종의 동의를 해 주었던 것을 오늘날까지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멸의 침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침묵이 오랫동안이나 계속되었을까요? 선생님께 그 침묵이 정말 중요하다면 1, 2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침묵해서는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추워서 떨면서 볼셰비키를 언제나 뒤따랐습니다. 설명이 있어요. 1944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볼셰비키들이 우리 청년들을 바로 뒤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 장녀에게서 1대3의 커피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헬트 호네의 말이다. 내 등골이 얼음처럼 오싹했어요. 정말로 몸이 마구 떨렸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도대체 레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아는가? 라고 자주 자문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레니가 놀라웠을 뿐이에요. 레니의 용기와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태연한 행동, 그리고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도 커피 잔을 씻고 물기를 닦는 등의 저주스러울 정도의 침착성, 그것은 사리 분별력 있는 따뜻함과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동안?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만 영원할 것 같았어요. 3분이건 5분이건 아니면 80초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원일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펠치에게 호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펠치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레니의 편이었고 크램프의 반대편이었어요. 침을 뱉는 것은 참으로 단정치 못한 일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유일하게 가능한 표현 수단이었고 그것으로 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는 크램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은 그룬치의 말이다. 나는 큰 소리로 환호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용기가 대단했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결정타를 친 것입니다. 아마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감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젊은이를 안 지 불과 1시간 반밖에 안 됐었죠. 젊은이는 화한 뼈대 만드는 작업장에서 난감하게 1시간 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레니가 그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염탐꾼 반퍼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내게 묻고 군대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레니는 총을 쏘기 전에 굉장한 사격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레니가 한 행동을 순진한 인간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성을 베푸는 것도 하등 인간에게는 물론 금지된 일이죠. 그러나 크램프 같은 녀석도 보리스를 인간으로 보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도 코와 2다리, 심지어 코에는 안경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여있는 남녀 모두보다 더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보리스는 단순히 레니의 용감한 행동 때문에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후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을까? 내 생각으로는 적어도 5분은 될 겁니다. 보리스 리보비치 같은 사람에게 왜 커피를? 그녀가 그를 참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순진한 독일 여자에게서 커피 대접을 받은 소련 포로는 당연하고도 순진하게 받았지만 어떤 입장이 될까? 마르그레트의 말대로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의 레니처럼 공산주의자가 무엇인지 참으로 몰랐을까? 커피 시간에 대해 마르그레트나 롭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판도른은 꽤 간단한 설명을 했다. 그루이텐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은 언제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커피를 대접받는 일입니다. 거지건 기생충 같은 인간이건 불황자건 사랑받는 사람이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커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커피를 대접받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파이프가의 사람들이 모두 커피를 대접받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르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늘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구나 수도원의 현관에서 종교에 대한 물음이나 경건한 문구도 요구받지 않고 수표를 받던 일입니다. 레니는 공산주의자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가장 나쁜 나치에게도 그녀는 커피를 대접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녀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벨츠는 보리스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벌써 첫날에 보리스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조직 능력을 가진 고도의 지성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벌써 사흘 후에 마무리 작업장에서 그룬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휠트혼이나 체벤과 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는 그의 밑에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그의 밑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서는 안 되었죠. 그는 나름대로 예술가적 재주가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즉 재료를 아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본의 글귀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틀림없었음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총통, 민족, 조국을 위해 또는 돌격대 112라는 글귀와 갈고리 십자가와 국가의 상징인 독수리와 함께 하루 종일 지내는 일도 그의 평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의 사무실에서 그를 아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후 이 사무실에 들어있는 리본 사물함과 리본 장부를 그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리스, 이 모든 갈고리 십자가와 독수리 문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해봐요. 그는 대답하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페르체시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물으셨는데 마음이 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격 대원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위안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고리 십자가와 독수리 문장과 관련해서는 내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를 위해 해준 일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에게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소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청년은 놀랄만한 정돈 능력을 가지고 조직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가 능숙하게 일을 했으므로 밤프트와 쉘프도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엔지니어였고 아마 수학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거의 10년 동안 사업소를 경영했고 그룬치는 거의 40년 동안 사업소에서 있었지만 우리 중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그가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영리한 휠트혼에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뼈대의 생산량이 화환의 뼈대 작업장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물론 휠트혼에와 더불어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난 그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는 화환 뼈대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다소 불평을 했으나 내가 돈을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은 12 내지 15%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나에게는 그를 잡아두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놀랍죠? 또 때로는 직접, 때로는 꽃을 가지고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돌보라고 내게 알려준 당의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고 조잡한 슈니플러와 크램프 그리고 히스테리간 밤프트가 사업소를 파산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비료를 잘 주어 토양이 좋고 담배, 오이, 토마토를 심은 내 개인 소유의 6평방미터의 조그만 온실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레니도 모르고 그룬치도 몰랐습니다. 저자는 전시 화원 사업소 시기에 살아남은 정인과 관련해서 조금의 저항도 없는 방법을 선호했으므로 접촉 가능성에 따라서 정인들을 자주 찾아보았다는 점을 고백해야겠다. 밤프트는 두 번째 방문 때 벌써 처음 방문 때보다 더 드러내놓고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제외시켰다. 펠츠와 그룬치 그리고 크레임과 휠트혼에는 모두 똑같이 접촉이 가능하고 동시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크레임은 마지막에는 말이 줄어 선택이 어려웠다. 휠트혼의 경우는 독특한 차맛, 섬세한 취미를 살린 세간, 부인의 잘 가꾸고 편리한 아름다움,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리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선호가 저자를 매혹했다. 저자가 휠트혼의 집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아주 자그마한 재떨이와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세금 수입이 가장 높아서 세금이 낮은 다른 주들을 지원합니다. 언제 한번 세금이 낮은 주, 예를 들면 슐레스비 훌스타인 주나 바이에른 주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세금만이 아니라 오염된 공기도 삼키게 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오염된 공기가 이곳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끔찍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가령 바이에른주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빛나는 깨끗한 호수를, 또 홀슈타인 사람들이 그들의 해안을 가지고 오게 하면 어떠할까요? 그리고 슈트라우스를 보십시오. 그의 경력은 온통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가 우리 주를 입에 거품 물고 욕합니까? 이곳이 약간 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한 3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뒤스부르크나 도르마겐 또는 베쉐를링에 살게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며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욕하면서 받는 돈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결코 엿들을 수 없는 주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CDU는 아니고, CDU는 기독교 민주당의 약자입니다. CSU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 CSU는 기독교 사회당의 약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왜 내가 공동체 의식을 느껴야 합니까? 왜 내가 제국을 세웠습니까? 또는 이 나라를 세우는 걸 찬성했습니까? 저 위라든가 저 아래라든가 또는 중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 동맹에 편입되었는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저주스러운 프로시안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1815년에 우리를 팔아버렸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랬나요? 우리가 원했을까요? 투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트라우스가 라인강에서 수영을 하고 뒤스부르크에서 호흡을 해봤답니까? 그는 여전히 바이에른의 건강한 공기 속에 살면서 라인강과 루르에 대해서 떠들 때에는 입에 분노의 거품을 뭅니다. 우리가 이 모호한 지방적인 요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모호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생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